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9월입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여유 있는 9월을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물건값이 다시 내려가지 않을 이유에 대한 칼럼이 워싱턴 포스트에 실렸습니다. 제너럴 모터스와 스텔란티스 전국 자동차 노조원은 오늘 파업을 확장했습니다. 포드 노조원은 회사와 협상이 진전이 돼서 파업 확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노조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피켓 시위에 함께 참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사이가 나빴던 팍스의 루퍼트 머덕 회장이 사임하고 나서 침묵을 깼습니다. 머덕의 은퇴 소식을 또 다른 정치적인 적인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를 공격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쓰고 있습니다. 루퍼트 머덕 팍스 회장의 사임은 미국의 보수적인 시각을 팍스뉴스가 어떻게 전했고 또 조작을 했고 보수주의자들을 길들였는지를 살펴볼 기회가 됩니다. 또 미래는 어떻게 될지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비선거가 일찍 치러지는 뉴햄프셔 주민들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만족하진 않지만 트럼프와 비교하면 두 자릿수 차이로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인 연방상원 외교관계위원회 위원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는데 심상치 않은 사건입니다. 밥 메넨데스 연방상원 의원과 부인이 뇌물수수 대가로 돈 같은 것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 지금 골드바 같은 것도 텔레비전 화면에 비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기 위해서 심지어는 이집트 정부에 좋은 기밀을 이집트 정부 쪽으로 빼돌렸다는 지금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기소됐습니다. 최근 보수 기부자들로부터 엄청난 금전 베네핏을 받아 논란의 대상인 클래런스 토마스 연방대법관은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 조직인 코크 네트워크 이벤트에 적어도 2번 참석했고 연설도 했습니다. 2살 소녀가 강아지 2마리와 함께 집을 나가자 온 동네 사람들과 법 집행관이 소녀를 찾아 나섰습니다. 소녀는 자정쯤 된 시간에 숲속에서 강아지 한 마리를 벽에 삼아 잠을 자고 있었고 또 다른 강아지는 소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아침 미국의 뉴스는 전부 밥 메넨데스라는 상원의 외교관계위원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가 됐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정치인 한 사람이 기소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일이지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연방 상원 의원은 미국에 100명밖에 되지 않고 더군다나 지금 51대 49로 민주당이 간당간당 다수를 지키고 있는 이 상황에서 밥 메넨데스가 기소가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 얼마 전에 그쪽에서 공화당의 그 지역의 시장이 밥 메넨데스는 부패했다 하면서 그의 자리를 내가 빼앗아야겠어 출사표를 던져놓은 사태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더군다나 텔레비전에 저렇게 골드바 같은 것을 뇌물로 받았다는 것을 보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흥분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저는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꼬리가 길면 잡힌다. 밥 메넨데스에 대한 뇌물수수, 부정, 공권력 남용 문제는 이번에 처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결국은 얼마 전에도 하나의 케이스가 기각됐는데 잡히고 말았습니다. 확실하게. 그리고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한국의 누구 옷장에서 뭐가 나왔네 하는 것과도 비슷하거든요. 그러나 이 내용을 조금 뒤에 말씀드리고 오늘은 그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부터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워싱턴 포스트가 한국일보와 이제 공동 협력으로 기사를 서로 교류하고 하는 그런 신문입니다. 미국에서 정치 신문으로는 최고의 그 마스터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이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민 정치 또 공공정책이라든가 그리고 경제에 관한 칼럼을 쓰는 칼럼니스트 캐서린 램펠 씨가 오늘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질문을 받는다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썼습니다. 물가가 언제 내려가나요?
안 궁금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컬럼부터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왜 물건값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언제가 돼야지 팬데믹 이전으로 내려갈 겁니까? 수없이 질문을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 간단한 답은 이 답을 내면서 설명도 물론 합니다마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팬데믹 이전의 수준으로 물건값이 내려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하는 게 일단의 답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2019년도에 피자, 우리 왜 무슨 큰 미국 마켓에 가면 한 조각에 얼마에 팔고 제일 그 비싼 물건을 같은 물건인데도 비싸게 파는 곳에서조차도 로스앤젤레스인데 뭐 1달러 99센트인가요? 뭐 이런 적이 있었는데 이 칼럼 리스트는 그렇게 가장 비싼 마켓에 가장 비싼 그 피자 조각을 예로 들진 않았고 2019년도에 피자 조각 한 조각이 한 끼를 그냥 쉽게 때운다 하는 정도의 피자가 99센트였다면 지금 1달러 50센트라는 겁니다. 그럼 50% 오른 건가요? 그런데 이거 다시 내려가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연방준비제도도 그 99센트짜리 원피스의 피자 가격을 지금 1달러 50센트를 99센트로 내리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더 많이 빨리 올라가는 것을 피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그 피자 가격이 내년에 지금 1달러 50센트인데 1달러 53센트 정도가 된다면 지금보다 0.03%가 오른다면은 우리 연준의 임무는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본적인 물가 인상에 대한 아이디어를 칼럼니스트가 설명을 해주는데요. 현대 사회에서 미국에서는 물가가 내려간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한 번도. 물론 개별적인 물가는 어느 때는 확 내려가기도 하고 확 올라가기도 하는데 그건 이제 이유가 있는 거죠. 어떠한 대단한 충격이 있었거나 공급에 문제가 있었거나 예측 불가능한 상황. 가장 큰 예로 달걀값이 얼마 전에 얼마나 비쌌습니까? 조류 독감 때문에 그랬고 그리고 나서는 또 내려가잖아요. 그런 아이템의 경우는 또 허리케인이 막 오면은 오일 회사가 있는 곳, 정유 회사가 있는 곳 이런 곳에 정유 작업 같은 것을 하지 못하는 이유 등으로 물론 기업이 이때는 이때다 하고 살짝 얹어 놓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으나 그러나 기본적인 이유는 그런 것으로 확 올라가죠. 가솔린 값이. 가솔린 값이 올라가면 뭐 등등 다 또 뭐 덩달아서 올라가고 하는데 그런데 그런 것은 또 그 요인이 없어지면은 사라져서 값이 좀 내려가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큰 폭 차이로 하는 개별적인 아이템의 오르내림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모든 물가는 올라가는 추세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디자인을 했다는 겁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는 물건값이 올라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 말고 적절한 수준이고 이 정도는 올라갈 것 같아 하고 예측 가능하고 그리고 그 같은 그 올라감의 수치가 좀 안정적이라면 제한적인 가격 상승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런 것들은 경제 확장에 큰 도움이 되고 경기 침체를 막기 때문입니다. 그럼 물건이 조금 올라가면 사업하는 데 좋고 소비자들도 뭐 계획적으로 쇼핑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번에 이런 물건은 좀 싸니까 세일할 때 사놓고 이건 좀 지금 비싸니까 뭐 1년 더 타지 자동차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이유들로 오랫동안 연방준비제도는 물가 상승 타겟을 인플레이션 타겟을 연간 2%로 잡고 있다는 겁니다. 마이너스를 원치 않아요. 연방준비제도도 조금만 오르면 좋다 하는 거죠. 만약에 물가가 전반적으로 막 내려가고 또 그것도 너무 내려가면 디플레이션, 경제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값이 내려가는 디플레이션이 되면은 값이 점점 내려가면 사람들은 내려갔으니까 사야지 하는 게 아니라요. 더 내려갈 것 같아. 그리고 기다린답니다. 기다리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뭐 전화기 같은 거 비싸잖아요. 겨울 코트 같은 것도 비싼데 아니 내가 오늘 샀는데 이거 며칠 있다가 세일을 하면 나는 멍청이 되는 거잖아. 소비자는 그러한 멍청이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가격이 조금 내려가고 있을 때 조금 더 내려갈 것 같아. 마침 시즌이 뭐 세일하는 기간이 올 것 같아. 이렇게 사는 것을 미루면은 합리적인 계산일 수 있지만 계속 사람들이 안 사잖아요. 그러면 경기는 침체가 되고 소비자가 기다리면서 물건 안 사고 침체가 되면은 결국은 가게는 직원 숫자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직원도 소비자잖아요. 돈이 없어요. 물건을 살. 그러니까 물건을 안 사고. 이게 바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1990년대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중국도 막 걱정하고 있잖아요. 뭐 가격이나 우리 데이터에 막 겁먹고 우리 디플레이션 없습니다. 미래에도 디플레이션은 없을 겁니다라고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물건값이 내려간 것 언제냐? 대공황 이후 한 번도 없었답니다. 다만 조금 오르는 그 폭이 작은 것을 이제 바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물건값이 지금보다 내려가기 어려운 이유는 임금 상승이 이제는 확실히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라고 컬럼리스트가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본인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지만 물건값은 또 오를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미 어떤 경제 데이터를 보면은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조금 앞질러서 뭐 많은 사람들은 뭐 그냥 물가가 상승했어도 막 9% 이렇게 아니고 지금은 4% 아랫대니까 인플레이션이 1년 전에 비해서 그건 이제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고요. 피자 파는 사람 앞에 예를 들어드렸죠. 그럼 잔디 깎으시는 분들 그리고 헤어컷을 해주시는 분들 몇 년 전 팬데믹 이전의 가격으로 돌아가기 거의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운용 비용이 달라졌으니까. 재료비도 비싸졌고 무엇보다 지금 말씀드리는 임금이 상승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막 그런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엄청난 이윤을 남기는 것은 아니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칼럼니스트가 이게 여러분들께 만족스러운 답은 아니죠? 라고 얘기를 하면서 물건값이 올라도 대부분의 소비자에게는 좀 그 적응을 할 만한 견딜 만한 뭐 경제적인 여유라든가 아니면 시간적인 여유는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죽을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죽을 정도가 되면 정말 경제가 큰일 나는 거죠. 지난번에 막 9%까지 올라가고 이것보다 더 올라가는가 해서 11번을 이자율을 계속 내린 것 아니겠어요? 돈이라도 덜 써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물건값이 더 많이 올라가지 말라고 이제 그런 얘기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난 몇 년 동안 특히 그로서리, 식당 여기서의 물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최근에 몇 개월 동안 계속 약해졌어도 소비자들은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많고 이 전문가들은 이해를 못한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많이 낮아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화가 났는가? 그렇게 보면은 이 컬럼리스트가 얘기하기를 어쩌면 답은 미국 사람들은 슬로우한 인플레이션, 물가가 조금 상승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연방준비제도처럼 디플레이션, 물가 하락을 원하는 것인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물가가 전처럼 팬데믹과 비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그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팬데믹 이후에 3년이 흘렀잖아요. 그럼 매년 몇 %씩 팬데믹 이전 2022년 초 이전과 비교를 했어도 벌써 정상적인 경제에서도 물건값이 2%, 6% 정도는 오르는 것이 사실은 맞다는 겁니다. 팬데믹 이전과 비교를 하면은. 그런데 우리는 팬데믹이 일어나고 나서 막 너무 그로서리 값 막 10%, 12% 이렇게 오르니까 그 충격파에 그것을 다 상쇄해야지 만족을 한다는 건데 그럴 일은 없다. 그러므로 내년에도 예를 들어 피자가 팬데믹 이전에 99센트 한 조각이었던 것이 1달러 현재 50센트, 1달러 53센트 정도가 되면은 만족을 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워싱턴 포스트의 컬럼니스트가 캐서린 램펠 씨가 오늘 본인의 컬럼에서 썼고요. 물론 팬데믹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이윤을 추구한 업계도 있습니다. 다만 식당 업계 뭐 크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동차 업계죠. 공급망 힘들어서 막 이렇게 됐는데 전에는 다른 회사끼리 막 경쟁을 해야지 되니까 자동차를 이만큼 만들어놔요. 그리고 여름에 엄청나게 세일을 하죠. 뭐 어떤 사람들에게 무이자로도 주고
자동차를 팔거나 리스해 줄 때.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정리가 돼서 예전보다 조금 만드는데도 이유는 훨씬 많은 게 지난 몇 년 동안의 자동차 업계의 새로 바뀐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조가 파업한 지 일주일이 됐는데 지난 금요일에 했으니까요. 회사는 이윤이 있는데 우리는 2008년, 2009년도 재정사태에 임금 고통분담하자 해서 깎인 그대로다. 이게 말이 되느냐 하고 파업을 하는 거고요. 현재 자동차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는 갤럽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 75%가 노조를 지지하고 15%가 회사를 지지합니다. 오늘 3사잖아요. 포드,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 스텔란티스, 크라이슬러. 이 3사 중에서 포드는 조금 회사에서 노조원과 협상을 한다고 하니까 파업 확장을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체 노조원, 전미 자동차 노조에 속해 있는 15만 명 가운데 10%가 파업을 했는데, 그런데 제너럴 모터스와 스텔란티스는 이게 협상이 잘 되지 않아서 오늘 조금 더 파업을 확대를 한다는 겁니다. 38군데 부품 배분 센터도 이제 확대를 하고 더 나은 베네핏 달라는 거잖아요. 뭐 4년 동안 CEO들 많이 벌었으니까 우리도 4년 동안 36% 임금 인상,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뭐 베네핏 같은 것도 있고, 시간이 32시간 하자는 건 좀 그런 것 같죠? 그리고 봉급은 똑같이 달라고 하고, 그건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파업하고 있는 동안에 회사에서 돈을 주지 않으니까 노조가 얼마나 돈이 많으면 노조가 1인당 $500씩은 지급하지만 그 돈 가지고는 지금 어림도 없죠. 골드만삭스가 오늘 예상을 하는데 일주일에 각 회사당 이렇게 파업이 나오면 1억 달러에서 1억 2,500만 달러 정도 손해를 본다고 하고요. 또 노조는 인공지능 때문에, 전기자동차 때문에 일자리 잃는, 여기에 대한 고민도 많은 거고, 회사에서는 임금 인상 앞으로 4년 동안 36%는 어림도 없다. 20% 정도로 하자. 회사는요, 지금 팬데믹 이후에 새로 바뀐 시스템에 의해서 취하고 있는 이득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도 또 이제 자동차, 전기 자동차 같은 거 파는 것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이제 남는 돈에서 그 정도는 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조는 이건 안 된다고, 우리 영원히 기다릴 수는 없다. 회사가 바로잡을 방법 알면서도 시행하지 않는 거다. 그리고 대중이 우리를 지지하고 있다. 대중은 지금까지는 아직 파업하고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들 자동차 가격에 아직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노조를 지지하지만, 이것도 길어지면 여론이라는 것은요 항상 달라지거든요. 그걸 이제 다 양쪽에서 계산을 하겠죠. 제너럴 모터스의 그 마크 로이스 사장은 사장대로 디트로이트 프레스 같은 데다가 뭐 기고문을 써서 우리도 그렇게 많이 벌지 않습니다. 우리도 투자를 해야지 됩니다. 노조의 그 지금 주장은 너무 과한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오늘 미국 전국적으로 처음이니까 역사상 88년 만에 3대 자동차 회사가 동시에 파업을 하는 이제 일주일을 넘겼고, 대통령까지 나와서 피켓 시위를 들라고 하니까 대통령으로서는 참 고민인 거죠. 그리고 다음 주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저 시위하는 노조원들과 같이 뭔가를 가서 연설을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공화당의 제2차 예비선거 후보의 토론을 스킵하고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과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어느 걸 먼저 말씀드릴까요? 저에게는 오늘 아주 재미있는 이슈가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오늘에서야 여러분들께 그 팍스의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조금 이해를 할 수 있는 좀 전반적인 것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친구가 정치 문제로 싸울 때 팍스를 보는 사람과 다른 매체를 보는 사람이 왜 이렇게 싸우게 됐는가 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밥 메넨데스라는 민주당의 연방 상원 의원은 지도부니까, 중진이니까 뭐 저처럼 뉴스를 하는 사람은 익숙하지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실 테지만 이게 아주 스토리가 들어있어요. 재미있게.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제가 하나는 남겼습니다. 어차피 9시 때 광고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밖에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방송으로라도 듣고 계신 그 IT 부서분은 광고 지금 8시 때가 나갔습니다. 9시 때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선거가 일찍 치러주는 주가 미국에서 아이오와주와 뉴햄프셔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중요한데 뉴햄프셔주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유니버시티 오브 뉴햄프셔와 CNN이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했더니 여기서 오랜만에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서간다 하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것도 두 자릿수 12%포인트. 그런데 뉴햄프셔는 조금이 아니라 진보적이죠. 지난번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유권자의 52%는 바이든을 지지한다고 했고 40%가 트럼프, 결정 안 한 사람이 8%거든요. 2020년도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7.4% 차이로 이겼습니다. 뉴햄프셔주에서. 그런데 지금 12% 차이인 것을 보면은 그러면은 뉴햄프셔주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좀 인기가 있었네요. 그 사이에. 그리고 공화당이 계속 뉴햄프셔를 공략하긴 하지만 2000년도에 그 아들 부시 대통령 이후에는 한 번도 뉴햄프셔주에서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뭐 워낙에 민주당에 뭐 그럴듯한 후보도 없지만 다른 후보들보다도 예비선거에서도 78% 차이로 이기고 있고요. 56% 주민은 여기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에게 나쁜 뉴스가 나오는데 2024년도에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하면 당연히 바이든을 찍을 수밖에 없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대통령으로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만족하지 않거나 아니면 지금보다도 더 나빠질 것 같아.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결과를 보면은 니키 헤일리가 얘기한 게 맞다는 느낌이 드네요. 니키 헤일리가 공화당 첫 번째 예비선거 후보 토론을 할 때 그랬잖아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도널드 J. 트럼프다. 이게 뉴햄프셔주에서는 보여줬네요. 자,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늘이 이제 본인의 그 소셜미디어에 쓴 것을 보니까 어제 제가 루퍼트 머덕을 말씀을 드렸는데 팍스뉴스 한 뉴스의 채널의 회장이 사임한다는 거, 그 사람 너무 유명한 사람이지만 그 뉴스가 왜 중요한가? 결국은 미국의 여론을 수십 년 동안 이끌어왔고 앞으로 2024년도 대통령 선거에서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체의 회장이 내려와서 명예회장으로, 물론 뭐 회장과 52살의 그 락라인이라는 아들이 머덕이 아버지와 좀 비슷한 정치적인 시각을 가졌고 이 사람 그랬기 때문에 승계 작업에서 그 왕좌를 차지한 겁니다. 지금 동생 물리치고 한때는 동생 제임스가 될 것이다 하는 시각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 건데 그래서 제가 이 박스를 전해드리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루퍼트 머덕과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굉장히 사이가 좋았다 나빴다 하잖아요. 지금은 나쁜 편입니다. 오늘 소셜미디어에 사람들은 내가 루퍼트 머덕을 쫓아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 하면서 이참에 미치 매코넬까지 말하자면 제거하자고 얘기를 했거든요. 미치 매코넬도 공화당이지만 상원에서 원내대표로 있으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좀 해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급진 좌파 미치광이들과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민주당이래요. 미치 매코넬 공화당을. 민주당 미치 매코넬도 제거하는 것은 어떨까?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동맹들은 최근에 계속 이 미치 매코넬을 공화당 기득권의 이건 완전히 기둥이다. 그리고 루퍼트 머덕도 본인에게 최근에 잘해주지 않았다 해서 부정선거 없었다 하는 게 이제 선거 그 재판 과정에서는 루퍼트 머덕도 그렇게 생각했고 션 해니티 또 누구예요? 터커 칼슨, 로라 잉그램 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텔레비전에서는 계속 부정선거입니다라고 했다고 본인들이 자백을 했잖아요. 법원의 그 진술을. 왜요? 이유가? 뭐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얘기를 하더만 어제 루퍼트 머덕이 본인이 얘기를 했잖아요. 돈 때문에 그랬다고. 시청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서 멀어지면은 팍스를 외면할 것이므로 그럼 팍스는 수입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알면서도 그렇게 보도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에 8억 달러를 이제 주면서 협상을 한 거잖아요. 이런 그 회사인데
그래서 많은 호주와 영국과 미국의 신문, 방송이 있지만 루퍼트 머덕이 가장 사랑하는 매체는 팍스입니다. 굉장히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는 팍스의 루퍼트 머덕과 지금 사이가 나쁘기 때문에 루퍼트 머덕 갔다? 그러면 이제 미치 매코넬도 보내야지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팍스 첫 번째 토론도 공화당 예비선거 팍스가 주최했고 다음 주에도 팍스가 주최하는데 여기 역시 안 갑니다. 루퍼트 머덕만큼 미국의 현대 정치에 영향을 끼친 사람이 없습니다. 언론에도 마찬가지고요. 그의 계속 이어온 그의 레가시 같은 것은 팍스 뉴스와 공화당에 스며든 두려움과 멸시. 두려움은 뭐 소수인종, 이민자에 대한 두려움도 되고, 멸시는 아니 엘리트들이 우리를 말이야 못 배웠다고,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우리를 좀 경멸해 하면서 엘리트를 멸시하는, 이거를 계속한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2배, 3배로 확대를 해서 와 하게 만들면서 계속 광고로 돈을 벌었다는 거죠. 71년 전에 작은 호주 신문사 아버지에게 물려받아서 그걸 이제 우파 정치를 하는, 그리고 더 많은 돈은 또 뭐 가십, 믿거나 말거나 가짜를 막 풀고, 그것도 막 해킹까지 하면서 전화 도청까지 하면서 큰 이슈였잖아요. 팍스가 그런 팍스 계열의 그를 총괄하는 루퍼트 머덕이 그렇게 비즈니스를 운영을 해와서 돈을 번 사람입니다. 그런데 팍스는 1996년도에 제가 팍스를 많이 보는 친구분들과 아닌 분들 사이에서의 논쟁을 지금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1996년도에 팍스는 이제 미국의 매체가 신문이고 방송이고 좌파가 많아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진보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인들은, 기자들은 대체적으로 부자를 보호하자 이것보다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보호하자 쪽입니다. 그게 또 건전한 거고요. 왜냐하면 부자들은 알아서 다 해요. 원래도 금수저였고 교육도 많이 받았고 기반도 좋으니까.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그래 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그럴 만한 사정도 있고 하니까 어차피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사니까 조금 좀 운동장이 기울어졌으니까 이쪽에 조금 도와주면 어때 하는 게 진보입니다. 그리고 대체적인 언론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언론사들이 너무 그게 많으니까 우린 반대로 가야지 되겠어 하고 팍스가 딱 차고 나와서 엄청 인기를 끌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죠. CNN과 기존에 막 전쟁 나가서 막 크리스틴 아만포 같은 사람이 이라크 전쟁에 여잔데도 위험을 무릅쓰고 가고 그걸 생방송으로 보니까 사람들이 와 했죠. 그러다가 어머 왜 다 저래, CNN처럼 다 좌파야? 이러면서 팍스가 등장을 해서 굉장히 팍스의 그 공화당의 그 우파 정치를 심어주면서 서로 이득을 본 겁니다. 정치계는 정치계대로, 팍스는 팍스대로. 그리고 루퍼트 머덕은 모든 것을 다 관리할 수는 없지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호스트, 관리하는 관리자는 본인이 다 뽑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들은 지금까지 뭐 CNN 이런 것만 있는데 팍스가 신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보수가 신뢰하는 뉴스원이 됐는데 공화당 생태계에도 아주 영향을 많이 미쳤고요. 목표는 언제나 공화당 기반 이퀄 팍스, 이거 완전히 동일체가 돼서 그러한 그 시청자가 관심을 가져하는 그런 아이템을 찾아서 2배, 3배로 키우다 보니까 자꾸만 여기 음모론이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이 아닌 게 들어가고 우리가 말하면 사실이야. 이런 식으로 돼간 겁니다. 대한 사실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루퍼트 머덕으로서는 정치적인 영향력이 그에게 정치적인 파워를 주니까 다들 루퍼트 머덕을 만나려 오려고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오바마 시대에는요. 티파리라는 것을 엄청나게 막 강하게 만들어준 곳이 팍스입니다. 오바마가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야. 이게 팍스라는 곳에서부터 시작을 했다니까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이전에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계속 팍스라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매체가 오바마가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니까 미국 대통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 아프리칸 아메리칸 흑인 대통령을 멸시하는 겁니다. 팍스는요. 이민자들도 엄청 멸시해요. 이민자들 막 후진 사람들, 흉악하게 생긴 사람들만 보여주고 그러거든요. 심지어 버락 오바마의 얼굴도 좀 흉측한 걸 더 많이 보여주고, 그리고는 이제 빅마우스를 막 생산을 해내죠. 션 해니티, 터커 칼슨, 로라 잉그램.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또 똑똑해요. 스크립
뉴스를 써주는 사람도 너무 많아서 아주 반의 진실과 반의 거짓을 섞어서 사람들을 선동을 하고 문화 전쟁을 일으켰죠. 오바마 시대 끝났습니다. 문화 전쟁이 시작이 돼서 트럼프 시대는 완전히 최고조까지 올라갑니다. 트럼프와 팍스가 같이 날개를 단 거죠. 루퍼트 머덕이 트럼프를 잘 아니까 아휴 참 돈이나 벌었다고 저런 인간이 하면서 엄청 경멸하고 처음에는 저 사람이 후보 말도 안 돼 하다가 힘이 있으니까 팍스의 목표는 정의가 아닙니다. 팍스의 루퍼트 머덕이 이번에 도미니언 그 보링 시스템과의 재판에서 본인이 고백을 한 것처럼 돈 버는 겁니다. 트럼프가 인기가 있으면 트럼프를 따라가야 돈이 나옵니다. 필요할 때마다 내가 탁 전화를 걸 수 있는 대통령이 있다는 것도 굉장히 재밌겠죠.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의 뒤에서 대통령의 뒤를 봐주고 미국 뉴스 네트워크를 완전히 압도하고 CNN을 발밑에 내려놓은 게 트럼프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게 영원하지가 않아요. 모든 것은. 팍스도 발목을 잡힙니다. 자신들의 비즈니스 모델에. 왜요? 모방하는 모델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뉴스맥스, 원 아메리카 네트워크, 무슨 에폭 타임스, 브레이트바트 이런 데가 나와서 슬금슬금 팍스 것을 가져가니까 팍스는 더 과장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결국은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 여기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루퍼트 머덕이 부정선거 아니라고 본인들 다 션 해니티도 로라 잉그램도 터커 칼슨도 본인들 서로 텍스트는 그렇게 하면서도 방송에선 열심히 부정선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루퍼트 머덕도 사석에서는 저 트럼프 미쳤어. 저 인간 미쳤어. 그리고 부정선거라는 주장도 미쳤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네트워크는 그 부정선거라는 가짜를 팔아서 미친 듯이 돈을 벌었죠. 결국 대가를 치렀죠. 8억 달러라는 돈을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에 줬으니까. 언제나 목적 자체가 무엇이 진실이냐, 사람들이 무엇을 알아야 하냐가 아니라 팍스가 어떻게 해야지 돈을 버느냐, 시청률을 늘려서 나도 파워도 갖고 돈도 갖느냐. 그래서 이제 그렇다는, 지금은 트럼프와 루퍼트 머덕이 어프 관계입니다. 그래도 트럼프가 공화당의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된다면 팍스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데는 의심할 여지가 없고 트럼프도 팍스를 받아들일 겁니다. 팍스만큼 강한 힘의 매체가 없으니까. 아무리 요즘에 뉴스맥스다, 원 아메리카 네트워크이다 인터뷰를 해봐야 팍스만 하겠습니까? 그리고 시청자들은 더 좋아할 겁니다. 팍스와 트럼프가 손을 잡아버린다면. 자, 이제 이런 거고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모든 컨트롤을 일단 그 락란 머덕 큰아들에게 맡겼는데 가족의 셰익스피어 승계 작업에서 맏아들이 이긴 겁니다. 일단은 이긴 겁니다. 머덕이 그동안 둘째 아들 제임스와 락란, 첫째 아들 많이 경쟁을 붙였어요. 재벌가에서 다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다가 제임스와 와이프가 야 이거 팍스 이거 너무 심해. 오피니언 리더들이 너무 많이 오더니 이럴 수가 있어? 하고 이 사람이 동생이잖아요. 조금 젊으니까 기후변화 같은 것도 혹스라고 하는 그런 게 너무 싫은 거예요. 터커 칼슨 같은 사람들이. 그러다 결국은 팍스에서 손을 떼고 마는데 이게 끝인가? 이 사람들이 지분은 또 그 핏줄로서 비슷하게 또 갖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경영에 있어서 지금 셰익스피어 드라마에서 큰아들이 이긴 거지. 동생들이 몇이 합치면 또 큰아들이 언제 날아갈지 알 수 없습니다. 회장 자리에서 물러난 아버지는 92세이고요. 아무튼 그리하여 91개 혐의로 기소가 됐어도 여전히 영향력이 있는 트럼프와 팍스 뉴스가 어떻게 힘을 합칠 것인가. 이게 이제 락란 머덕 시기에 뭐 숙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에게 몇 년 동안 계속 충성을 해서 아버지의 정치적인 이걸 그대로 아들이 따라가서 이제 동생 제치고 이렇게 됐는데 아무튼 팍스는 시청자들이 원하는 것을 줌으로써 선전머신 활동을 하고 돈과 파워를 받았는데 뉴욕타임스의 한 그 미셸 골드버그 NPR에도 많이 나오는 그 뉴욕타임스에는 컬럼을 쓰고요. 미셸 골드버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팍스가 만든 유권자들 그냥 사실이 아니어도 만들면 사실이 되는 거야 하는 그런 유권자들이 더 이상 이 나라를 정상으로 그런 유권자들이 너무 많아지면서 나라를 예전처럼 매너 있게 정상적으로 통치할 수 없게 만들었다. 지금 그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밥 메넨데스와 돈, 금괴 상원 외교관계위원장이 정보를 다른 나라에 팔아먹는다고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네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서 굉장히 많이 앞으로 길게 듣게 되실 뉴스이고 상원의 어떤 지형조차도 바뀔 수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민주당의 중진인 밥 메넨데스 연방 상원 의원과 와이프가 뇌물수수 혐의로 3가지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굉장히 파워풀한 사람이고요. 뉴저지가 지역구입니다. 지난 10년 사이에 2번째 부패와 관련돼서 기소가 됐고 첫 번째 것은 그의 힘이 막강해서인지 흐지부지 돼버렸는데 이번에는 꼬리가 길면 잡혔다라는 말을 그래서 드렸습니다. 메넨데스와 와이프가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3명의 뉴저지 비즈니스맨과 연관이 돼서 이제 3개 혐의, 뇌물수수, 사기, 뭐 공권력 남용 전부 뇌물과 관련이 있고요. 캐시, 텔레비전에서 오늘 금괴를 많이 보시면 이거 다 메넨데스가 뉴저지의 3명의 이집션 아메리칸 그 사업가들에게 받은 겁니다. 심지어는 집 페이먼트, 모기지 페이먼트도 해주고요. 그리고 무슨 아주 뭐 굉장히 비싼 그 멀세디스 벤츠 비싼 자동차도 주고 했었다는 건데 그 밖에도 뭐 많습니다. 결국은 어떤 것은 뭐 3명인데 뭐 와넬 하나라는 이름 한 사람만 불러드리죠. 예민한 정보를 이집트 정부에 전달하고 이집트 정부에 득이 되게 했다. 실행을 했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의 사업을 독점하게 하기 위해서 농무부 관리에게 압력을 넣고 그 중간에서 아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내가 그 여자친구였었거든요. 2018년도 5월 달에 이 한나를 메넨데스와 아내가 같이 만났는데 그날 만나고 나서 메넨데스 의원이 카이로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뭐 정보를 그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국무부에 요청을 해서 이게 기밀로 당시에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예민한 보안 문제였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 정보를 그 당시에 지금은 부인이고 여자친구를 통해서 문자로 그 비즈니스맨에게 전했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집트 정부 관리에 전했고 그래서 이집트가 여기에 대해서 득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사업가의 얘기고요. 두 번째 사업가는 우리베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과 그의 이제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받게 됐어요. 그 사업가가. 그랬더니 법무장관실에서 그 범죄 수사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무슨 아무튼 뭔가를 뭐 해줬고 그리고 나서 뭐 또 금품을 받고 세 번째 사업가입니다. 나이베스. 이 사람도 역시 뭐 사업하는 관련과 연관돼서 형사 기소되는 거 이것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메넨데스가 영향력을 줄 수 있다 해서 대통령에게 어떤 사람을 뉴저지의 무슨 검찰총장이라든가 이렇게 뭔가를 아무튼 그 법과 관련된 사람을 지명해 줄 것을 이 사람이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돼야지 본인이 법망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는 현금 받고 가구도 받고 금괴도 받고 했다는 겁니다. 연방 요원이 지난해에 2022년 6월 달에 메넨데스의 뉴저지 집을 수색을 딱 했더니 그 당시에 48만 달러 이상의 현금이 발견됐답니다. 이거 한국 같은 데서 있는 일이에요. 그게 미국에서도 일어나는 겁니다. 한국에서도 집에서 이런 현금이 발견된 그 유명한 잘 알려진 정치인 있잖아요. 거의 케이스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은 봉투에 들어있거나 정말 듣던 얘기네요. 이것도 옷장 금고에 숨겨져 있었고 그리고는 10만 달러 정도의 그 금괴를 이제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당연히 어디에 신고하지 않고 이런 것이었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금괴가 내 아내 것이었다 이렇게 구차한 변명 지금의 이제 소장에 따르면 그런 것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이 사람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파워풀한 사람이잖아요. 밥 메넨데스가 5월 달에도 잘못이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부당하게 수사를 받고 있다. 아무 일도 아닐 것이다. 자신의 결백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결국은 이 세 가지 부패 혐의로 기소가 됐다는 겁니다. 검사 측에서 이제 또 구체적으로 좀 발표를 할 텐데 폴리티코 역시 전문 분야를 파고드는 매체가 이런 땐 강합니다. 폴리티코가 제일 먼저 보도해서 이제는 많은 매체들이 그를 기반으로 전하고 있는데
이번뿐만이 아니라 2015년도에도 플로리다주 안과 의사에게 뭔가를 혜택을 주고 뭐 여러 가지 뭐 정치 기부도 받고 뭐 돈도 받고 했었다는 이런. 그런데 2015년 그 케이스는 2017년도에 무혐의 처분이 됐습니다. 언제까지 피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메넨데스와 그의 지금의 그 와이프가 뉴저지주의 3명의 사업가를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상원 의원으로서의 권력과 영향력을 사용을 해서 본인들이 부자가 됐다. 엄청나게. 그게 이제 지금 그 기소장에 써 있는 것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보면 꼬리가 길면은 첫 번째는 실패해서도 잡히고 두 번째는 이 내용을 처음에는요. 뉴욕 검찰도 그 X 전에 트위터에 검찰이 먼저 딱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이 메넨데스에게 이미 공화당인 한 시장이 내가 저 사람 너무 부패했어. 저 자리를 빼앗아야지 되겠어 하고 지난주에 선거에 출마를 하겠다. 2024년도 내년도입니다. 그럼 이 케이스는 글쎄요. 민주당에서 누군가가 나와서 그 메넨데스의 자리를 이어받을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만 이런 케이스에는 민주당이 부패해서 하는 선거 캠페인이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한석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거 당에서도 알았을 텐데 지난 10년 동안 밥 메넨데스 주변에 그림자가 계속 부패의 그림자가 떠다니고 있었는데 당 지도부에서도 뭔가로 그가 필요했으니까 이걸 제거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연관된 케이스고요. 클래런스 토마스에 대해서는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퍼블리카가 그동안 계속 연방대법관 클래런스 토마스가 부자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받고 화려한 여행을 하고 했는가를 폭로를 했는데 오늘은요. 심지어 그 코크 브라더스, 데이빗 코크 형은 2019년도에 숨졌고 지금 찰스 코크만 있잖아요. 코크 네트워크, 정확하게는 뭐 스탠드 투게더라는 정치 조직이죠. 이 행사에 적어도 2번 나가서 이벤트에서 연설까지 했다. 그러면은 이제 그리고 나서 코크 브라더스 특히 이제 찰스 코크가 신경을 쓰고 있는 기후 변화는 뭐 가짜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는데 투표를 한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나오니까 밥 메넨데스가 10년 동안 무사했다가 저렇게 됐는데 클래런스 토마스도 지금 너무 많은 어떤 뭐 선물, 뇌물, 부적절한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도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판결을 한 것을 보면은 코크 브라더스의 어떤 횡재 같은 것을 많이 줬으니까 부자에 대한 뭐 세금 감면이라든가 기후 변화에 대한 기업의 어떤 것들 이런 판결을 할 때 길면은 잡힌다. 이런 케이스가 될지 아닐지 클래런스 토마스 케이스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아침에 NPR 방송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어떤 때는 그들의 언어로, 어떤 때는 우리의 미국의 언어로 길게 인터뷰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우선 전쟁이 언제 끝나는가 하는 것은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평화협정에 대해서 블라디미르 푸틴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를 예로 들었는데 하나는 프리고진이라는 바그너의 용병 대장을 그 사람과 협상을 하고 나서 이 프리고진이 등장을 했다가 비행기 사고로 결국은 이제 암살한 것으로 다들 믿고 있잖아요. 그렇게 숨졌는데 어떻게 푸틴을 믿을 수가 있는가. 두 번째는 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에 유럽 리더들과 만나서 2014년도에 이미 크림반도를 점령한 전적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다시 다른 나라를 침공하는 일이 없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도 지금 현실이 이런 거다. 푸틴이 평화협상을 한다는 진정한 의도가 있기 전에는 믿을 수 없는 인간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NPR 방송이 우크라이나 사람들과 현지에서 많이 인터뷰를 해서 그 가운데 70대의 한 분이 뭐 다 좋고 젊은이들은 결혼을 미루고 결혼하자마자 또 남편은 군대에 가고 이런 내용들도 전하고 한 여성이 우리 공통적인 의문은 언제 전쟁이 끝나는가라고 목소리를 들려줬어요. 그랬더니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나이 드신 분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언제 전쟁이 끝나는가 그게 큰 관심일 겁니다.
우리가 승리할 때가 전쟁이 끝나는 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승리하려면 미국에 와서 저희에게 무기를 주셔야지 됩니다. 했는데 지금 하원에서 케빈 맥카티가 아니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미국 의회에 선출된 사람도 아니고 미국 국가도 아닌데 우리가 그 말을 다 들어줄 필요는 없지 뭐 이런 얘기를 했고 대신에 또 그 대통령은 추가로 지원한다 하는 그런 말을 했고 또다시 이 전쟁 중인 대통령은 캐나다로 가서 오늘 캐나다 지도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J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전문 회사로 독일과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2살짜리 소녀가 미시건주에서 집을 나갔는데 화요일 저녁 8시쯤 미시건과 위스콘신 경계인데 사람들이 다 찾아 나섰고 뭐 드론도 띄우고 경찰견 등등해서 수색을 했는데 도시 위에서 좀 떨어진 곳이에요. 숲에서 잠을 자고 있대요. 이 2살짜리 공주가 2마리 강아지와 함께 갔는데 한 마리 강아지를 벽에 삼아 또 한 마리의 강아지는 이 소녀를 지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별다른 이상 없이. 그런데 어떻게 3마일이나 떨어진 곳에서 발견이 됐는지 그것이 알고 싶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